나눌 얘기는 치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심리 증상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간 치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치매가 많이들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뭐 당연하죠. 기억력도 없어지고요, 판단력도 없어지고, 언어 능력도 없어지고, 계획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인 요소, 즉 이제 고유의 그 정신 능력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인지기능, 커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못 살게 굴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아까 커그니션, 즉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도리어 그러한 것들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에 더해서 우리가 행동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는 치매,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일상생활을 못하는 A라는 부분이 망가져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치매를 치료하거나 또 치매와 같이 생활해야 되는 가족 입장이라든가 또 본인도 그렇고요,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이분들이 가장 치매에 걸렸을 때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들이 보이는 이런 생각과 행동이에요. 뭐 엊그저께부터 좀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분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매를 케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지면 기억력 보충해 드리면 되죠.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뭐 언어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뭐 우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판단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로 그냥 고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케어해주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한테 뭘 훔쳐갔다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소위 돌봐야 되는 대상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돌봄을 제공하고 동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인지기능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좀 밤늦은 시간이니까 몇 분 안 들으실 때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동 심리 증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행동 심리 증상이라는 것은 Behavior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의 BPSD라는 그것을 앞자들을 끄집어내서 행동 심리 증상 BPSD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치매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BPSD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행동 심리 증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디멘치아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심리의 이상 증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망상, 환각, 편집증, 우울, 불안, 착각, 공격성, 배회, 수면 이상, 반복되는 행동, 부적절한 음식 먹기, 부적절한 성적 행동,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게 뭘 그렇게 저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나? 이런 것과 다른 게 뭐죠? 정신병과 다른 게 뭔가요? 아니, 치매 어르신이 정신병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조현병이나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울증이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정신병을 갖고 있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하고 크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인지기능 이상이 있죠.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인지기능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망상, 환청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고요. 저희 치매 어르신들은 뇌가 회로가 많이 망가져서 정보 처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망상, 환청, 불안, 뭐 우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미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도 치매에 걸릴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증상이 조금 더 악화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또, 가만히 있어봐.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우리 아시는 분이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더니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고 잠 못 자고 뭐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선망이라는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망은 이제 보통 노인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맞죠? 보통 수술 후에 입원을 했을 때 또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약물을 너무 많이 복용했을 때 이제 혼돈이 오는 경우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그 멀미를 피한다고 해서 이제 귀에 붙이는 약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두세 개를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약물 과다에 의해서 기억력이 이제 뚝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혼돈이 오는 상태가 벌어지는 이러한 것들, 즉 몸의 이상이 뇌에 영향을 미쳐. 즉 뇌에 이상은 없는데 크게 몸의 이상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혼돈 상태에 빠지는 것을 선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한 후라든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특히나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있는 동안에 이러한 선망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헛것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하고 또 치매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까 얘기한 BPSD라고 하는 행동 심리 증상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선망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아까 얘기한 그러한 증상은 치매 어르신들한테서 초기서부터도 아니면 중기에서도 서서히 이렇게 섞여 들어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합쳐서. 그런데 이분들은 멀쩡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돌변을 하는 거죠. 급성적으로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온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걸 이제 진압력이 상실됐다고 하는데 그 진압력 상실이 확 오면서 본인도 여기가 어딘지 이 사람이 누군지 내가 왜 있는지 모르니까 엄청 불안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보이게 되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물론 이런 선망은 치매가 있는 분한테 조금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뇌 자체가 망가졌다는 것보다는 몸의 이상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몸의 이상이라는 건 뭐 약물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수술 이후에 뭐 열이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몸의 여러 가지 그 소모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빠졌을 때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과 같은 극단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심리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뇌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을 흐리게 놓는 거죠. 그래서 선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acute, 즉 급성, confusional, 즉 혼돈 state, acute confusional stat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망이라고 해서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사실 급성 혼돈 상태 뭐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거예요. 이것하고도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즉 치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행동 심리 증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냥 치매 어르신이 선망에 빠진 거 아니야? 치매 어르신이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치매 어르신의 병의 경과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 또는 행동 증상들을 전체적으로 BPSD, 행동 심리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뭐 병원에 와서 관찰되는 심리나 행동 증상들이 많아요. 사실 어르신들 모시고서 병원에 갔을 때 좀 당황하셨던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의사 입장에서도
이분이 왜 멀쩡하셨던 분이 이렇게 되시나? 아니면 이분 참 힘들겠다. 입원하는 당시부터. 아, 여기 모시고서 이 치료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상해졌다고 하고서 찾아가서 확인해 보면 대강 이러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서 관찰되는 것들을 보면 제일 많은 게 불편해서예요.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불편한 건 편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중환자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콧줄 끼고 있죠? 막 이런 거, 호흡기 끼고 있죠? 엄청 무섭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러져 갖고서 이제 그 정도 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하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신체적인 결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함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또 소변줄 들어와 있죠. 그리고 변을 봤는데 안 챙겨줘요. 변을 닦아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불편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움직이거나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제 환자분 한 분이 중풍에 걸려서, 즉 뇌졸중에 걸려서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셨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뇌졸중 정도라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침상에서 절대적으로 안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자꾸만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레이던트 초반에 계속 이제 나오시면 안 되니까 들어가서 누우라고 자꾸 밀었어요, 침대로. 그럼 여러 번 싸웠거든요, 이렇게. 있으라는데 왜 이렇게 나오시냐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병이 이제 좋아져서 말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나서 저 만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왜 나 오줌 마려워 죽겠는데 선생님 왜 자꾸만 나를 침대에 눕혀갖고 내가 그날 오줌도 못 넣고 그래서 결국엔 침대에 싸게 만들었다. 내가 말을 못해서 그걸 표현을 못했는데 이제서야 표현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치매 어르신한테도 뭔가 예전과 다른 심리적 또는 행동의 이상을 보일 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불편하신 건 없는가? 지금 현재 이런 행동을 더 이렇게 촉발시키는 요소는 없는가? 이분의 내과적인 무슨 갖고 있는 병이 더 나빠지질 않았는가? 이분의 치매 증상이, 즉 치매라는 병 자체가 더 악화되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실제로 심한 우울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행동심리 증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만 해도 시술 입소를 빨리 시키게 되죠. 가족들 입장에서. 다들 요양원 가기 싫어하시잖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망상이 나타나고 환각이 나타나고 편집증이 나타나고 우울이 나타나고 불안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 막 안절부절하고 그러면 일단은 뭐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시설에, 요양원에 입소를 시거나 요양병원에 모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막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고 수시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잠도 안 자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진짜 계속 따라다니기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무조건 목을 집에 갖고 들어와서 산더미처럼 집안을 쓰레기로 채우거나 이러면 보호자가 번아웃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행동심리 증상이 있을 때 힘든 겁니다. 제일 힘든 증상 중에 하나죠.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럼 바로 이 증상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보다 얘기를 잘 안 해주죠. 이 행동심리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은 치매가 경할 때나 중등도일 때나 아주 심할 때나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시점에서 보면 대강 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저기에서도 망상, 그리고 그냥 막 초조해서 안절부절하는 거, 불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에이패티라고 하는 무력증, 그리고 그냥 쉽게 화를 내고 아주 예민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경한 정도, 중한 정도에 따라서 다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요소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근데 집에 딱 모시고 오면 180도 달라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책도 찾아보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써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증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특정 증상을 촉발시키는 요인을 찾아본다.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정한다. 목표에 도달하면 서로 격려한다.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한다. 뭐 어떻게 하라고? 책을 봐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걸 읽었는데 못하니까 더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힘들어지는 게 이제 망상을 보이거나 그리고 환각을 보일 때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아무리 상식적인 설득을 해도 설득되지 않는 신념 체계를 얘기합니다. 뭐 망상의 가장 큰 것이 이제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예요. 아니, 정황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있지도 않은데 본인이 그렇다는 거야.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증거를 갖다 대도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이 좀 망상에 아주 적고, 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또 많은 망상이 치매 어르신들한테는 도둑망상이에요. 누가 내 것을 가져갔다. 환각도 그래요. 환각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실제 대상이 없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뭔가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을 착각이라고 그러죠. 환각은 없는데 보여요. 소리가 들리면 환청, 눈으로 보이면 환시, 이렇게 감각으로 느껴지면 환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이나 환각이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 정신병원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한두 번은 겪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것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도 있고 지나가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망상도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머릿속에 갖추어져 있을 때나 망상을 하지, 완전히 무력감에 빠진 아주 심한 상태에 가면 망상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의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에서 나타나는 망상이나 환각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에서 나타나는 진문서 이런 걸 끌어안고 자고, 때로는 이런 것도 망상입니다. 이게 우리 집이 아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니다. 그리고 TV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얘기도 하고, TV에 나와 있던 사건에 대해서 진짜 있는 사건으로 거울 속에 자신과의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는 착각일 수도 있지만 또로 요 뒷배경에는 잘못된 신념 체계를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망상의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망상 딱, 환시 딱, 우울 딱, 불안 딱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가 안 나겠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화도 내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안 보이면 있던 물건이 없어지는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망상이라는 그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행동, 심리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덩어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은 이런 거고요. 환각은 헛것이 보인다. 환시.
벌레가 보인다고 해서 자꾸 잡기도 하고요. 창밖에 사람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 보인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린애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여간 누구하고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밖에 부른다고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애기 우는 소리 들린다, 뭐 냄새 난다는 사람도 있고 피부에 무언가 기어다닌다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뜯고 긁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피부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환촉, 냄새, 환후, 뭐 들린다, 환청, 본다, 환시. 이게 조금씩 다 뭐 단어들이 다르긴 한데 그렇지만 이것이 환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지금 망상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니전이 갖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화를 내실 것이 아니라 이제 의사와 같은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제3자로 약간 떨어져서 이 사건을 기사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의심하고 나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다들 그냥 감정적인 대응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보면 잠깐 그것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의사가 되셔야 됩니다. 잠깐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봐야 돼요. 아, 이게 망상이구나. 아, 이게 헛것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한가? 그 사람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몇 분은 아기가 찾아와요. 아기가 찾아와서 앞에서 놉니다. 그럼 본인은 TV를 보는 게 아니라 걔네들하고 같이 놀아요. 웃고.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일상적인 생활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꼭 고쳐드려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자고 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그리고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심은 얼마나 자주, 일주일 내내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이렇게 얼마나 심하게 그냥 저를 들들 볶아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라는 심한 정도와 고통을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러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참 편안하시고 우리들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나타내는 거 보니까 뭐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기사화를 좀 한번 해보세요. 써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것의 의미를 한 번은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거리를 갖고 오셨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저희들이 물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라고 저희들이 또 묻고 싶어요. 그것이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아니, 저는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전 별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처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요. 이게 이제 그 가족과 환자한테서 그 증상이 갖고 있는 의미이며 대처 방법이에요. 그래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처 방법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을 봐야 되는 분이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보호자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머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고 싸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저것까지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증상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을 이미 거의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객관적으로 해서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길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내가 객관적으로 들여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화만 나고 속만 상하고 나한테 왜 이런 짐이, 그리고 이 끝도 없는 고통을 평생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자기감 속에 빠지면서 환자도 보호자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사까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기자가 돼서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의사한테 가져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그렇게 기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망상이 계속 있었던가라는 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촉발시키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요. 누구와 같이 있었을까? 있을 때 더 많이 나타날까? 누구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을까? 신체적 욕구라든가 신체적 질환이라든가 시력이나 청력이 떨어져서 약물이 바뀌어서 환경이나 보호자가 바뀌어서 의사소통 방식이 잘못돼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의사들이 해야지. 예, 의사들이 하는데요. 의사들이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의사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지금 계속 케어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자가 돼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최근에 뭐 진통제가 또 너무 심하게 들어간 것을 또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잠을 못 잔다고 이제 수면제를 과다하게 먹었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런 약물의 변화라든가 뭐 의사와 병에서 약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증상을 확 나쁘게 만드는 유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만 제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소통 방식, 특히나 사람이 바뀌어서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항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것을 목표를 뭘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목표를 뭘로 잡느냐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증상을 없애는 과정에서 겪게 될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분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냐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증상을 자꾸만 뭐 건드리게 되면 그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즉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막 있다고 얘기하고 없는 것 대상이 보인다고 얘기하더라도 이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사는데 생활을 크게 망가뜨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굳이 개입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싹 없애고 완전히 깨끗하고 뭐 이렇게,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치매 어르신들은 뇌의 회로가 망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뇌에서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잘못된 정보 처리에 의한 결과값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아예 치매가 없었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타겟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분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어머님이 주간보호센터 갔다 오고 그때 내가 좀 쉬고 밤에 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오케이.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액션을 취하지 않고, 아, 어머님이 잠만 제발 좀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잠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또 의사를 찾아가서 그것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갖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호자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이러한 증상이 왜 나타나냐고 자꾸만 물어보니까 이런 설명을 대부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치매 어르신들의 증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분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내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옛날에 있었던 한이 맺혀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증상은 이분이 맨날 뭘 훔쳐갔다고 나를 괴롭히더라도 이건 뇌 질환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뭔가 와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인지를 해 주시면 야, 이게 증상이구나. 이러면 마음이 좀 더 편해져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다리가 잘리신 분이 절뚝절뚝 걸어가시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런 분이 쓰러져요. 그래서 내 앞길을 막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너무 안타까워서 일으켜 세우고 잘 걸으실 수 있게 부축도 해드리잖아요. 이분들도 기억 부분이 잘라져서 나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억이 무너져 갖고 자꾸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니까 이걸 내 잘못이라고 하다 생각해 보니까 제일 편한 게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한 거야. 그 순간부터 내가 자꾸만 잊어먹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던 분이 그 순간부터 확 돌변해서 네가 가져갔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다리 잘린 사람이 넘어진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치매 어르신이 그렇게 그러한 자기의 모자른 부분을 받아들이다 못해서 넘어지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네가 가져갔지라는 도둑망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이건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죠. 내가 미워서 한이 맺혀서 그게 아니라 나를 골탕 먹여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손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세우고 뭔가 보충해 드리려는 다른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분이 제대로 걸어 나가는 것 같이 비록 이러한 망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즉 생물학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이분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 또는 뭐 너무 우울해져서일 수도 있겠다. 뇌 손상이 더 심해져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물학적 요인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의사들하고 같이 왜 그런지를 찾아보는 것은 맞아요. 심리적으로도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나는 것들은 시력이나 청각 저하로 인해서 오해가 늘어나고 더 예민해지면서 의심 증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청력.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들리면 지네들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거든. 지네들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고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들리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요. 저놈들이 나 몰래 무엇을 작당하고 있구나. 뭐부터 해야 돼요? 보청기 끼우게 드리고 잘 듣게 해드리는 것이 더하고 이야기를 할 때 될 수 있는 앞에서 잘 들리게 대화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용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외부로 투사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때로는 환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기억력 저하가 뭐 없어지는 물건이라든가 그리고 훔쳐갔다고 하는 것들의 원인은 기억력 저하이지 정신병이 걸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환자분이 아니라 제3자가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망상으로. 즉 저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도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인 신념, 즉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3자라고요. 근데 제3자가 그것을 정의해요. 망상에 걸렸구나.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상황을 최대한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수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해서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을 그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환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뭐가 보인다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거 왜 그러냐고, 너 정신없어,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냐고, 무섭냐고, 무섭지 않으면 같이 내가 찾아봐, 무섭다면 내가 그것을 무서운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런 게 보이니까 참 무섭겠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아마도 아닌 것 같아. 사람이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 저기에 저 방에 누가 들어와서 훔치려고 하는 거 아니, 도둑이 안 들어온 것 같아. 일단은 좀 받아들이고 안심을 시켜주는 것을 이제 그러한 상황을 비록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분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그분의 심리적 안정을 더 시켜줄 수 있겠다면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인정요법이라고 얘기해요. 인정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너무 어떤 한 생각에 꽂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망상을 갖고 있다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 즉 계속적으로 부인에 대한 그 부정망상이 있어서 부인이 없어지면 저거 하는데 거기에 그때 자녀분이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낚시를 가자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다른 것으로 분산을 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도 시도해 볼 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환각을 완전히 지운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그냥 내가 좀 잘못해서 헛것을 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치매 어르신들 중에 꽤 있어요. 즉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보인다고 얘기하는 건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치매 어르신이 그렇게 환각을 뭐 내 머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들이 정보를 처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냐고요? 예, 얘기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으셨던, 그리고 이런 정보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능통하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본인을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꾸만 잊어먹었다는 분들은 가능하면 자기 자신이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데, 물건을 찾더라도 환자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고 환자에게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 이거 갖고 들어가면 그래 네가 가져갔지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이들 이제 숨기시잖아요. 왜냐하면 내 바로 앞에 있던 것들이 자꾸만 없어지니까 자꾸만 어디다가 숨기게 됩니다. 근데 숨기면 숨길수록 없어지니까 더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세요. 그래서 어느 분은 뭐 장판을 열어보니까 한 500만 원이 깔려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뭐 온갖 드렸던 뭐 먹을 것들을 이불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찾아지면 그것을 일단은 환자한테 직접 알려주고, 혹시나 맞아 내가 저기에다 뒀었지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낫지,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고 붙잡아 갖고서 딱 앞에다 내려놓고 종주복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망상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저 윗집 사람이 계속 훔쳐간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랑 접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역시나 이제 그 생각들이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만 뭐가 없어진다고 하는 분들은 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갑이나 뭐나 밖에 가지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여기에다만 두세요, 요 바구니에다만 두세요 하고 계속 습관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특히나 망상이나 환각은 약물에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이 숨기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의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인지기능 개선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라고 하는 아세틸콜린 불행 억제제를 조금 더 증량을 하거나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뭐 하면서
이제 암만 해도 이제 정신병적 증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항정신병 약물을 좀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용량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요. 무조건 뭐 또 이걸 쓰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악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조금 제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인지 능력을 좀 개선시키는 약물을 의사와 상의해서 투여하면서, 너무 심한 증상은 정신과에서 쓰고 있는 약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항정신병 약물들은 보통 망상, 환각, 공격성 초조, 수면장애 이런 것들을 효과적인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지만 꼭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기사화시키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타겟으로 우리는 이 약을 쓸 것이다라는 명확한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 목표치가 개선이 됐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 약물에 대해서 조금 줄이는 것도 같이 상의를 하고, 그리고 꼭 약물만 아니라 아까 같이 사람들과 접촉을 좀, 그 망상에 꽂혀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밝게 하고 좋게 하면 또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약물적인 치료와 병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정신병 약물 쓸 때는 이제 항시 주의하라고 자꾸만 얘기가 돼서, 그런데 그것은 의사한테 맡겨주십시오. 의사한테 맡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뭐 공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뭐 시작도 못 하고서, 그런데 뭐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접근하는 방식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들이 가장 우리가 모든 행동 심리 증상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치료할 증상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기자가 하듯이 정보를 수집을 해 주셔야 돼요. 특정 증상을 촉발하는 요인을 찾아보려고 탐정처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증상이라는 보고서 앞에 놓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줄일까를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만. 아예 없애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없애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한다. 제가 잠을 잘 수 있을 때까지만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게 현실적인 목표예요. 제발 좀 그 사람이 안 왔을 때는 우리 가족 내에서 큰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은 환시를 보다가 약을 쓰고 나서 화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없어졌구나가 아니라 이제 안 보였고 이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격려해 주면서, 어머님 드디어 우리가 귀신을 다 쫓았습니다. 뭐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그런 게 나타나면 우리가 이걸로 하면 됩니다. 이 약 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없어졌잖아요. 이대로 앞으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격려받았던 분들은 또 그런 환시가 보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선생님 또 그게 왔는데 약을 조정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이 다 바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초기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중기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말기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환자들은 충분히 치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지금 치료 방식을 수정하고, 그리고 이 치료를 할 때 또 좋은 게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의사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근데 이 의사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건 조금 좀 메마른 얘기잖아요. 공감이 안 되죠. 얼마나 속상한지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속상했을 때를 어떻게 풀었는가는 사실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케어했던 분들끼리 서로 얘기 나누면 훨씬 더 힘도 되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데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 보호자들 모임, 자조 모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가서 다른 분들의 그 지혜를 좀 모아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얘기한 PTSD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망상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망상이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격성만 보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려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통제적 상실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뇌 회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 고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뭐 혼을 내거나 이래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실제로 지금 망상이나 환각도 봤듯이 본인은 스스로 숨기고 얘기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튀어나오게 되고, 그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타겟이 정해진 다음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해서 증폭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한 환각이나 환시나 공격성이나 뭐 배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의 의사소통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긍정적인 측면도 봐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니라라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괴롭히는 증상들이 어떤 분들은 뭐 2, 3개월 후면은 싹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약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왜냐하면 뇌에 또 어떤 그러니까 손상이 진행된 거죠. 회로와 회로가 연결시켰던 것들이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증이 풀어져 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의 심한 정도하고 지금 얘기하는 BPSD라고 하는 이 심리 행동 증상이 꼭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약하더라도 심리 증상이 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이 아주 심한 상태에 인지 기능이 바닥을 쳤어도 이러한 행동 심리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정확하게 매치돼서 이러한 것들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격성 보였던 것들하고 우울증보다는 공격성이나 배회, 뭐 반복되는 행동, 이런 행동 쪽의 문제들에 대해서 또 오늘과 같이 접근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들어온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드릴게요. 환시환청이 정말 환자에게 보이고 듣냐고 엔젤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진짜로 들립니다. 진짜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여요. 그 때문에 그들한테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라고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것은 이제 병에 따라서도 치료 방식이 다르고, 또 약을 좀 쓰면은 많이들 환시나 환청은 좀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낮에서 밤으로 살짝 넘어갈 때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집안의 조명을 좀 밝게 해주는 방법도 이것을 살짝 넘어가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시나 환청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주 있으며 얼마나 심하며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것을 촉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좀 적어 갖고 와서 의사하고 얘기해 주시면 방법을 의사가 얘기해 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어머니 미쳤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두 번째, 치매 환자가 의심 증상이 심하면 어떤 약을 처방하나요? 예, 의심 증상이 심하면은 뭐 약도 있습니다. 아까 같이 항정신병 약제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자꾸만 없어졌다는 분들은 인지기능 개선제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투여를 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마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의심 증상이 나타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좀 저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제 진짜 부인의 그 부정, 내가 부인이 내 눈에서 없어지면 마치 다른 남자하고 뭐 이렇게 자는 것 같은 느낌이 하도 들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목표가 뭐냐면 일단은 조금 떨어져도 분리불안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도가 좀 줄어서 부인이 안 보이더라도 약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액션이 나타나지 않는 정도에서 약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자꾸 가방을 싸서 나가는 건 왜 그런가요? 본인의 집에 계시면서. 예. 그런 경우 참 많죠. 이 자기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망상을 가진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이게 최근 기억이 이제 좀 없어지는 병이고, 최근 기억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그 뒤에 기억까지도 쑥 빠져나가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자기 집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30년 살았다가 치매 어르신이 됐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서울로 모시고 온 분. 그래서 자녀분들이 잘 케어해주고, 낮 동안에는, 그래, 여기가 너네 집이고 잘 사네. 내가 여기서 좀 있어도 되겠냐. 뭐 이런 멀쩡한 얘기 하시다가 밤에는 왜 나를 여기다 가뒀느냐고 짐 싸갖고 나가게 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잘 멀쩡히 살던 곳인데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원래 날 때부터 난 집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한대요. 한두 번 이사 가면 그 전 집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거 다들 기억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그 유전이 되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뭐가 유전이 되는지가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치매가 유전이 되느냐가 궁금하신지 아니면 치매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행동이나 심리 증상이 유전이 나타나는지 그걸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치매하고 가족력은 어느 정도 상관이 있습니다. 즉 치매가 많은 가정에서 치매가 조금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전이냐, 직접적인 유전이냐면 유전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다. 그럼 뭐가 내려오느냐? 문화적 DNA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식사의 DNA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전자 DNA 딱 그거 생물학적 DNA만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족력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습관, 그분들의 식사, 그분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가족적인 연관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 생물학적인 것은 유전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노화죠. 나이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뭐 유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뒤바꿀 방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그 행동 심리 증상이 유전되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행동 심리 증상은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성격이 다 유전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유전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쭉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끝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치매와 어르신들한테 나타나는 신경 행동, 그러니까 저도 자꾸만 헷갈리는데 BPS, 행동 심리 증상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입이 잘 안 붙느냐, 전문가가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행동 심리 증상.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신경정신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정신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BPSD라는 단어를 너무나 뭐 여러 매체에서 치매하시는 분들이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썼고, 그냥 치매 어르신들이 뇌가 망가지면서 생기는 신경정신 증상이라고
아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속상하지만 감정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그 현상을 보려는 노력을 해주셔야지만이 버텨나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